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배우자 합산과세였어요. 그래서 와이프 이름으로 하더라도 자기 소득 오고 합산이 돼서 의미가 없었는데 어떤 지독한 양반이 끝까지 소송을 해서 국세청을 이겼다. 그래서 지금은 인별과세다. 그래서 인별과세라는 소득세 원칙이 정립이 돼서 배우자 아니라 부자지간이라 하더라도 같은 직계 혈족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생기면 각각 과세한다. 그 이유는 소득세 세율이 누진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즉 1,000만원 벌으면 6%짜리 세율이 적용되는데 2,000만원 벌었다 3,000만원 벌었다 이러면 똑같이 15% 24% 이렇게 급등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 이게 누진과세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공평한 세율이에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작게 번 사람은 작게 내라는 게 누진과세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우리만 있는 세율 체계가 아니라 다 세계 공통입니다. 당연하죠. 많이 번 사람 많이 내야죠. 근데 우리나라 정도는 많이 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소득세 최고 세율이 38%거든요. 그 중에서 물론 누진공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한 30% 정도 냅니다. 1,000원 벌었다면 3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유럽이나 복지국가라고 유명한 서구국가는 얼마 정도를 낼까요? 거의 다 뺏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많은 재벌이나 동유럽이나 이런 서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적을 옮겨버린다고요. 자기 나라 국적에서 일을 하지만 워낙 많이 세금을 가져가니까 국적을 미국이나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가끔 언론에 이슈가 되잖아요. 유명한 영화배우, 유명한 기업의 그 재벌 총수들. 근데 그렇게 많이 내는 부분을 나라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복지에다 쓰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직장을 안 다녀도 결혼을 안 해도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는 족족 혼인신고 안 하고 돈 거다가 애를 낳아도 나라에서 다 돈을 내준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는 없는데 아기를 낳고 싶다. 그쪽으로 이민 가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돈 거다가 애 낳았다고 해서 봐주는 거 하나도 없죠. 학교 들어갈 때 호적 정리도 안 해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동구권이나 서구권에서는 애들을 생산을 안 하는 바람에 자꾸 인구가 준다고 맨날 말이잖아요. 돈이 남아 도는데. 그게 있는 사람 상위 5% 정도에서 거둔 걸로 95% 다 먹고 살 수 있는 조세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0% 정도를 걷어서 과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1년에 자기가 일을 해서 소득이 100억을 버는 분이 1년 동안 자기가 일을 해서 딱 8천만 원 버는 1억 버는 분이 있어요. 자, 100억 번 사람과 1억 번 사람 엄청난데 이 사람한테 뜯는 세액을 똑같이 38%, 1억 번 사람 똑같이 35%, 8%. 그러면 상대적으로 볼 때 100억 번 사람은 세금 별로 안 낸 것 같죠. 본인은 물론 무지하게 아프지. 한 30억 뜯겼는데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볼 때 100억 번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1억 번 사람이 3천만 원 낸 거와 100억 번 사람이 30억 낸 거와는 틀릴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일부 소득세나 이 체계를 더 급수를 많이 번 사람은 38을 40%, 또 45% 미국처럼 더 올리자는 거죠. 그런데 여당은 안 한다는 거죠. 자꾸 내리자는 거지. 원래 소득세는 예전에 고전적으로 몇십 년 동안 유지한 게 35%였어요. 그게 최근 2, 3년 새에 38%, 3% 뺐어요. 언제? DJ 노무현 정권 때 올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와서는 내릴 수는 없으니까 더 올리진 않습니다. 부자가 많은 분들은 내리려고 하는 분을 찍고 나는 별로 못 버는데 남 버는 게 배 아픈 분은 올리려고 하는 사람 거를 찍고 자기 꼴리면 안 좋으니까. 예전에 소득세 세율은 9%가 최저선이었어요. 제일 못 벌어도 9%를 내야 됐어요. 35를 위로 올리면서 못 버는 사람은 더 적게 내라 해서 지금 6%로 3% 다운했어요. 못 번 사람들은 3% 내려주고 잘 버는 사람은 3% 더 올렸다고 이 격차를. 또 어느 정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세라는 것은 세율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서민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거냐 어떤 특정층을 위해서 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꼭 그래요. 그거를 위반하시는 분이 해당자야. 법을 바꾸면 세무서 직원한테 가서
살살살 빌 필요가 없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1번에 나오는 임대소득이 무척 시끄러운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임대소득에 여러분들이 원룸이나 빌라, 또 오피스텔, 또 아파트, 그런 소형 이런 거를 하나 두 개씩 사가지고 월세를 받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거는 상가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상가나 일반 빌딩, 점포, 이게에서 세를 받는 거는 예전부터 세금을 정상적으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월세나 이런 소득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부분을 역대 정권이 안 근다렸어요. 그런데 안 근다리는 게 맞는 거냐? 틀리죠. 법 조문에는 소득세법에는 예전부터도 소득 있으면 이게 월세를 받든 뭐를 하든 임대소득도 소득 아니에요. 소득 있으면 세금이 있다가 법 조문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른 척하고 덮어놓은 거지. 제가 일부 시간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집 살 때 1억을 보태로도 샀다? 당연히 징역입니다. 그런데 과세를 안 넣는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 정치적인 논리가 있죠. 이거를 뒤집으면 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돼요. 세법상 법을 집행하라고 월급 주고 다 국민들 세금도 주고 있는데 안 하면은, 그래서 예전부터 임대소득도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튼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를 끄집어낸 사람이 이번 정부가 이걸 끄집어냈어요. 이거 끄집어내면은 논리는 맞아요. 무슨 논리냐면 법에 있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고 있어? 그렇게 이제 세금 받으세요. 해야 되는 게 맞죠. 현재 박근혜식의 정치 논리 맞습니다. FM 아닙니까? 뭐 나름대로 남자들 정치할 때 두리뭉실하는 것보다는 잘 정론을 하시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은 왜 이런 논리를 피냐면 근로소득자들 봐라. 월급 가져가는 사람들 회사에서 원천징수에서 칼같이 뛰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금융소득자들 봐라. 돈 좀 있다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이자나 배당받을 때 단 1원도 안 띄고 다 칼같이 뛰어서 세금 내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임대소득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A라는 분은 여기 B, 여기 C. B와 C의 입장에서 보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무지하게 얄밉죠. 그래서 A라는 사람들은 왜 안 걷고 우리는 악착같이 걷어가느냐.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상가임대입니다. 상가임대하는 사람도 악착같이 세금 다 원칙대로 걷어가게 돼 있고 실제로 그럽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형편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B, C, D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도 이제 내라는 거입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박수를 쫙 쳐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을까 이 사람들이 많을까를 따져보겠죠. 이런 어떤 시행을 하려면 무슨 이거 조사부터 시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많을까 이 사람들이 많을까 하고 따져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금액이 많을까 이 사람들이 금액이 많을까. 세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더 편할까 이 사람들한테 걷는 게 편할까. 이 논리를 다 따져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어떤 판단으로 들이셨는지 몰라도 이번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제 거둬야되겠다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평과세에 안 맞는다. 세법 징수의 원칙은 형평이 제일 중요해요. 이 형평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현직에 근무할 때 소득세 신고를 갔다 보면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지금 항동 어시장 쪽을 담당을 해서 어시장 상인들의 신고를 좀 받아봤는데 그 어시장 상인들 여러분들 항동에 가서 회 잡수 볼 때 시장 안에다가 이거 뭐죠? 생선 놓고는 거 놓고 거기 사시는 조그만 앉아 계신 할머니들 이분들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분들 다 사업자 있어요. 그게 항동 어시장 조합 세금 조합이라는 게 소속돼서 다 사업자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파는 거 신고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생선 파는 분들. 다 그분들 집 좋은 아파트에 애들 다 대학 다 보내고 웬만한 상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자리가 엄청 비싼 자리예요. 그 혼자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어요. 그 자리가 사업자예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거기서 몇십 년씩 똑같은 자리에서 할머니 두 분이 똑같이 장사를 해. 파는 생선 어느 정도 똑같아. 근데 신고로 와서 이분은 5천, 이분은 1억 이렇게 신고를 할까요? 올 때 자진 신고니까 생선 파는데 뭘 자료가 나와. 대충 추려해서 알거든요. 여러분들 힘없는데 저희 광어 하나 주세요. 세금기사한테 끊어주다 이럽니까? 세금기사 사업자라고 해서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데 가서 회한 접시 먹고 그거 회사에다 비용 처리한다고 영수증 냅니까? 술집에 가서는 뭐 몰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매출을. 우리가 대충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올해 얼마 정도 하겠죠. 이렇게 감이 있는데 두 분이 똑같이 와서 5천, 1억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럼 이걸 번영이라고 그러는데 번영은 세무서에서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야 이거 좀 그러니까 우리 7천씩 하자. 이게 둘이 똑같이 신고하면 그냥 받아줘요. 그리고 두 사람도 아무 불만 없이 가요. 근데 봤더니 조금 아닌 것 같아. 높이는 게. 그래서 거꾸로 당신은 5천, 2천 깎아줄게. 여러 가지 상황이 가족 상황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이번 작년에는 이번 1년에는 한 2, 3개월 몸이 아파서 쉬기도 했고 이런 정황들을 참작을 해요. 번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몇 개월 썼으니까 이분이 1년 내내 일해서 7천에 나온 잠깐 당시에는 5천 정도로 줄여드리고 이렇게 7천. 자, 이거보다 좋아요, 나빠요? 근데 줄여드리는 거에 당신도 한참 줄여서 6천. 두 분 한 말씩 다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쌈박질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둘이 엄청 싸우고 담당 공무원도 엄청 피곤해요. 사실은 이거에 비해서 1,000만 원 깎아줬고 이거에 비해 진짜 깎아줬는데 왜 둘이 똑같이 장사하는데 누구는 1,000 더 때리고 누구는 덜 때리냐 하고 싸운다고요. 이게 형편이에요. 즉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세금을 물론 다 내는 분은 없지만 자기 소득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더 맞는다 생각하면 제일 억울해하고 그 사람보다 덜 낸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더 많이 냈는데도 아주 해피하게 지냈어. 이게 권영인데 뭐야 얘기해야 되겠지? 권영의 문제를 제가 여기서 끄집어냅니다. 금융소득자, 근로소득자, 상가 임대소득자들은 100% 다 세금을 내는데 여기는 안 내니 형평성의 문제가 국민들 소세 원칙에서 안 맞는다는 첫 번째 겁니다. 근데 말은 그렇죠. 뒤에서는 본거지 생각만 하겠죠. 그래서 임대소득이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사화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35만 명이랍니다. 집을 2채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세를 준다는 얘기겠죠. 이게 주택 임대소득 가능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135만 명. 근데 사실 2채 가지고서는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다른 명분이 있으면. 최소한도 3채 이상은 돼야 실제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임대소득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원룸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면적이 적은 서민주택 같으면 또 제의를 하는 조건이 있어요. 3채 이상 보유한 거는 21만 명 정도로 추정한대요. 21만 명. 그리고 실제 지금 국세청에 신고한 사람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러니까 약 11만 명 정도에 대한 누락된 세금을 이 제도가 들어오면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몇 명일까? 사실은 별 실익이 없는 세금이다. 통계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물론 제가 법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통계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권영이 뭐니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 100만 명이고 여기 한 30만 명이더라. 이런 건 좀 아니지. 이런 건 아닌데 실제로 여기는 몇백만 명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실제로 10만 명 정도만 되더라.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정부가 이런 기술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임대소득을 과세 안 하겠다. 말은 2년간 유예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걸 하겠다고 떠들었는데 결국 2년간 안 하면 정권 바뀌는 타임이거든요. 그럼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이 부분 얘기를 하는데 선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니까 옛날처럼 안 하겠습니다 할 때
어느 정권이 나와서 선거할 때도 떠들 것 뻔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현재 정권도 안 한다고 해에 악플이라도 못 들지 우리가 지금 세금 걷는다 했다간 이것 때문에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된 논리예요. 그래서 폐지라는 말은 못하고 앞으로 사실은 내년부터 세금을 걷기로 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안 하느냐 월 1,000만 원 소득 받는 사람이나 2천 버는 사람이나 월 임대소득으로 1억 버는 사람이나 다 앉는다? 이거는 아니죠.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오늘 그 발표된 정부의 기재부의 그 논리는 방금 얘기한 이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안 한다는 거지 세법, 조세의 징수나 국민들한테 조세보다 많은 그런 논리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2년이라는 기간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나중에 선거철하고. 그러면 차기 정권이 야당이 된다면 당연히 안 할 것 같고 핑계 내겠죠. 여당이 된다 해도 선거 공약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서민들이 이걸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임대 가지고 박근혜 형 나와서 3년 전부터 강의를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떠든 3년 동안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강의가 다 무효가 된대요. 뭔가 세금이 나오는 걸로 해서 이게 얘기가 됐는데 결국 다 안 하는 걸로 됐다고. 그것도 중요하죠. 즉 안 나오는데 미리 얼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교재 중에 여러분들 나눠준 것 중에 어디를 보시냐면 주택 월세 임대소득 과세계획 일지라고 여기 이제 까맣게 그려진 거에 하단에 보면 하나 있어요. 찾았습니까? 월세 임대소득 과세계획 일지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2014년 2월 달에 이가 정부 방침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 입성하고 나서 자 지금부터 월세 받는 주택 월세 받는 사람들 세금을 다 걷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온 말은 어떤 얘기냐면 일반 상가임대처럼 똑같이 걷겠다는 거예요. 그런 나오고 즉 상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연간 한 3, 4천만 원 벌 때는 세금 얼마 내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약 15% 정도 내요. 근데 상가 임대를 하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다든지 금융소득이 합쳐져서 종합소득을 해서 1억 대 가까이 되면 3천만 원 중에 30%를 다 뜯게 돼요. 세율이 35%로 뜹니다. 똑같이 주택도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다 합쳐서 월세 받는 것이 1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는 분은 2개, 3개 가지고 돌리시는 분 한 달에 월세 4, 500 받습니다. 못 받아도 2, 300 받아요. 연간 따지면은 3천에서 5천은 평균적으로 받아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세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웬만큼 여기 올 정도 되시면 집 서너 채 가지고 원금 통째로 해서 다 보이면 1년치 실제 몰아보면 5천에서 1억 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가정주부라 그것만 해. 그것만 벌어. 그러면 5천 번다면 24% 세금 뜯겨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 세웠는데 본인 명의로 샀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또 뺏기더라도 일단은 내 이름으로 갖고 있어야겠다. 그럼 남편이 사업돼. 회사도 다녀. 돈 있어서 어디 배달이나 이자도 받아. 그러면 그거하고 합치면 1억 가볍게 넘거든요. 그러면 임대소득 1,000만 원을 벌어도 30%를 내야 돼요. 이게 당초의 논리요. 그러느니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안 걷다가 갑자기 저렇게 세금 걷는다고 하니까 서민들이 정부에서 술렁술렁 됐죠. 그래서 바로 1개월 만에 이것을 세금을 이런 논리로 안 걷고 좀 봐줄게 하고 나온 게 3월 달에 새로운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위에 있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소득세 체계로 안 걷고 그냥 다른 소득 있던 것들 다 빼버리고 2천만 원 이하자는 세금 안 걷을게. 쉽게 얘기해서. 월 2천만 원 정도 버는 분은 아예 안 걷을게. 2천만 원이 되게 은퇴자나 이런 사람들이 원룸 수준에서 꼭대기 살 때 1년 벌어서 생활비다. 이런 논리로 그렇게 비과세 규정을 최저한을 맞춰놓고 또 실제 걷더라도 이런 논리를 안 하고 60%를 무조건 빼줄게.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60% 무조건 빼줄게. 복배, 그 다음에 임차인이 뭐 부셔가지고 새로 고치고 도배하고 이런 거를 그냥 60% 경비가 들어갔다고 봐줄게. 영수증 안 가져와도 돼. 이 논리예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60% 600만 원을 뺍니다. 그럼 400을 버는 걸로 돼. 근데 거기에다가
월세 임대소득자는 특별히 서민이니까 400만 원을 무조건 공제해줄게. 아들, 딸 입건우건 배우자가 입건우건 400 공제해줄게. 그럼 공제하면 0이네. 1000만 원 세금이 없어요. 1500이다? 그럼 500이 남아요. 그러면 500에 대한 세율은 그냥 무조건 정률로 보험료나 이런 거 합산 안 하고 분리과세를 해서 14%만 뜯어갈게. 요게 박근혜 정부가 그때 국민들이 이러니까 당초내의 세법칙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혜택을 준다는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법칙을 새로 만들어서 공제를 한 겁니다. 근데 바로 시행을 하니까 또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럼 3년간은 봐줄게. 3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세금 매길게. 이래도 우리는 세금 때린다고 하면 무서워지는데 그 시기가 언제? 올 연말로 끝나고 내년부터 받겠다는 거예요. 7월 달이니까 5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오늘 또 발표가 난 거예요. 내년부터 안 거둘게. 2년 또 봐줄게. 그러면 2019년인 겁니다. 17, 18에서. 정권 끝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과세 일지라는 게 이거를 보시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낸다는 논리로 보시면 돼요. 고생스럽게 계산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게 없어요. 단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말로 풀어쓴 얘기를 여기서 글로 쭉 쓴 건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연간 월세를 얼마를 받느냐를 가지고 많이 받는 사람은 상가 임대소득자처럼 다 세금을 매길 거고 적정 이하로 받는 사람은 방금 같은 논리에 의해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논리는 연간 2천입니다. 2천. 그러면 연간 2천이라는 숫자로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실제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월세 소득자 그렇게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2천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따졌냐면 은퇴해서 부부가 월세를 받아서 연 2천을 받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걸 생계형 임대라고 해요. 자, 아저씨가 은퇴하시고 연간 2천이라면 월 얼마 받냐면은 지금 거기에서 보험료도 내고 다 내야 돼요. 월 150 정도 받나요? 자, 월 150 받아서 정년퇴직한 60, 70대의 어른 둘이서 뭐 먹고 병원은 어떻게 가고 차는 뭐를 타고 하다못해 뒷동산에 놀러가서 막걸리는 한 잔 사서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게 생계형이에요. 궁핍형이지. 지금 2천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니 이거는 봐주겠다 해서 2천 넣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이 지금 많은데 이렇게 정부가 아무리 딱 후퇴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임대소득을 현실화할 때에도 3, 4천, 약 4천이나 5천 정도 선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이상 버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저도 답이 없어요. 내는 대로 다 내줘. 그럼 임대료가 나왔으니까 이런 서민형 생계형 현재는 2천만 원 기준입니다. 2천 이하는 법에 요번에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세금 안 걷겠다고 이제 하는 거니까 예전에는 걷는다고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법에서도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세입받고 세입자한테 큰 소리 쳐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은 5천을 벌었다. 그럼 2천을 깎아주고 3천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꼭 이렇게 아전인식적으로 해서 절대 아니라고. 5천을 벌면 5천에 대한 세금을 다 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한선은 2천 이렇게 만들면 그 이하의 영세한 사람은 안 걷지만 그 이상은 2천 1원이 돼도 다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금 취재는 현재 종합소득세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60%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5천 필요경제 1년 동안 5천 받으면서 자기가 경비로 쓴 게 몇 프로일까를 정부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약 20에서 30%입니다. 40%, 60% 이거는 아주 영세형 특별한 경우만 그런 거예요. 그럼 20%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빼준다.
근데 이 사람한테 임대소득을 구청에다가 등록을 했다든지 뭔가 이런 걸 하면은 이거를 1,500을 빼준다. 이렇게 좀 높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등록제차 밟으면 쉽게 집을 못 팔거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판다. 그럼 4천 남았다. 그럼 4천을 주면 소득세 공제하는 겁니다. 기본공제 250하고 150 뭐 여러 가지 가족공제하고 다자녀공제 이런 거 하는데 남편이 다 공제 받아가면 자기는 받아볼 게 없어요. 그게 몇 분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세율 곱하면 25%.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분이 종합소득이 딴 게 있다? 금융이라든지 다른 거에서 벌은 게 있어서 그게 연간 뭐 근로소득도 한 6, 7천 뛰더라. 그러면 1억으로 봐가지고 35%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소득세 치대는 지금 다른 소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임대소득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족 저가로 소득원이 되는 분은 완전히 가져고 임대소득도 주택임대로 많이 버는 사람은 이제 다 다른 사람은 똑같이 다 걷는 거지. 요 면만 보고 야 나는 요새 임대 한 1억씩 버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면 큰일 나는 거지. 이 기사도 이거와는 상관없다는 얘기. 이제 왜 이 얘기 굳이 해야 알아듣냐면 여러분은 무조건 자기한테 좋을 쪽으로 해서 그래. 뭐가 나오면은 자기를 거기다 대입을 해. 그런 말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이거와 상관없어요. 즉 지금 현재도 과세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금액이 많은 것들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5천을 버는지 알까 모를까가 중요하지. 실제로 내가 1억을 버는데도 세무서에서 2천으로 돼 있다면 걱정이 있잖아. 그런데 내가 5천 버는 걸 다 안다면 이거를 꼼짝없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게 절세지. 배째 하고 버티면 배 진짜 짠다고. 왜? 임대소득자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있어요. 세금 안 내면 그 주택에 바로 압류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공매처분에서 저가로 세금 다 환수한다고. 세금은 일반 금융권이나 이런 데 채권처럼 나중에 이자가 많이 붙었다고 해서 봐주셔. 이자만 깎아주면 낼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놓은 벌금, 가산세라 대통령이 와도 안 돼요.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절대 한 푼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면 빨리 다 내고 안 내려면 끝까지 안 내야 돼. 근데 꼭 어떤 분들이 한 4, 5년 지났다가 봐도 안 없어지거든. 그러면 와서 원금만 가지고 어떻게 소당 안 될까? 그런 분 있어요. 진작에 냈어야지. 원금 가지고 소당 못 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 배째 한번 뺀다고. 사람은 없어도 돼요. 재산만 있으면 돼. 세금은 사람을 안 쫓아다닙니다. 부동산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조세는 체납이 되고 많이 그래도 창피만 줘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 사람 세금 체납자인데 창피만 주지 그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는 건 없어요. 미국에 못 나가게 하려고 출국금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럼 출국금지 하기 전에 나가면 되지. 들어오면 잡힐 수 있지만 들어온지 잘 모르면 잠깐 살다 또 가도 돼. 신용불량 만듭니다. 신용불량은 계좌나 이런 데에 돈 있으면 못 쓰게 하는 건데 카드 못 쓰게 하는 건데 내 카드 안 되면 마누라 카드 써도 돼. 가족 카드로 쓴다 해서 압류 못해요. 인별과세가.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사람을 그냥 귀찮게 해놓고 끝내는 거지 굳이 찾아가서 귀찮게도 안 하고 재산이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무재산 결손해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일단 징수가 대상에 걸려들으면 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이걸 알까 모를까 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어떤 핑계가 있었냐면 모른다 이랬어요. 모른다. 도대체 이 사람이 월세를 얼마를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받는 과세입니다. 실제로 몰랐고. 왜? 상가는 새 들어온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내기 때문에 내가 주인한테 월세를 얼마 냅니다 하고 계약서를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어도 세무서가 컴퓨터에서 이 상가에서는 월세가 얼마구나 하고 다 집계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있어도 정확하게 세금을 때려요.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쇼당을 치잖아요. 우리 100만 원에 50만 원 걸러자. 그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쳐가지고 오히려 딱따블로 두드려 맞죠. 세입자 그러면 얘 해놓고 나갈 때 족한에 가는 세입자가 없거든. 그럼 주인한테 딱 협박을 한다고. 당신 몇 년 동안 이렇게 빼먹었지 않느냐. 다 토해내든지 아니면 세무서 가서 119 갈게. 그러면 119 간다고 하면 자기 세무사한테 계산 두드려 보면 얘가 세입자 해당하는 애를 다 해줘야 돼. 가산세, 증벌규정에 뭐에 해서 두드려 맞으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합니다. 세입자하고 따로 안 해요. 나중에 무슨 꼴을 하나. 좌우지간 상가 같은 경우 사는 사람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니까 못했잖아. 주택? 아니 내가 원룸 하는데 왜 학생이 들어와서 서울대 근처에다가 원룸을 한 20대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20명이 들어와서 살아. 아니 얘가 어디 가서 신고할 때가 있어 학생이. 주인한테 월세 주는 걸 얘가 사업자를 내는 애가 아니고 학교에 가서 지 엄마한테는 돈 받아오겠지만 얘가 지금 여기 아줌마한테 월 50만 원씩 냅니다. 무슨 월세가 20개야. 그럼 20개 곱하기 5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요. 근데 이 주인이 1000만 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세무서가 안 해요. 자기가 가서 나 1000만 원 받습니다. 이러면은 모를까. 여기 스티에 들어온 20명이 나 주인한테 얼마씩 줍니다. 나는 근거서류하고 제시하잖아. 모를까? 오부잖아. 1년에 한 번씩 찔러야 되긴 해요. 1월달에 이런 수익금을 신고한다 해서 이런 분들한테 짐이 많은 분들한테 20개 가지고 있으니까 원룸도 한 채씩이니까 짐이 많으니까 당연히 세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월세를 많이 받을 거라는 의문 가지고 있어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을 거네요. 다들 찾고. 그게 1월달 수익금을 신고서라고 그때 와요. 그럼 뭐라고 와요? 멋있겠습니다. 당신은 집이 어디에 몇 채가 있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있을 것 같으니 자진해서 알아서 얼마씩 받는지 여기다 적어가지고 도장방 찍어서 세무서 오기 싫으면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 만약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든지 여쭤보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아니면 말고. 그렇게 써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1월달에 엄청 귀찮습니다. 이것만 날라가면 집까지 분들이 맨날 전화가 와.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양심이 바른 분은 적어서 해야 되고 양심이 안 바른 분은 찢어버리면 되고 걸리면 나중에 내든지 뭐 내가 답을 할 수 없죠. 이게 왜 올까요? 알면 올까요? 모르니까 보내는 거야.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세무서가 이 내용을 다 알고 국세청 전산망에 이 집 하나하나당 50만 원씩 받는다는 걸 다 알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숫자를 다 적어주지. 누가 당신네 집에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월세를 얼마씩 낸 것이 우리가 다 자료, 세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원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가만히 계시고 틀리다면 이의신청 하세요.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그 숫자가 틀리면 그때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그 숫자가 어떻게 지켰을까 방법은 세입자 얘가 얘기했으면 알겠지. 그래서 이 숫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형편이고 뭐고 간에 이 숫자를 모르면은 고지를 못한다고. 그게 월세 신고제도라는 거예요. 월세 소득공제 제도라고 해서 이 세입자가 내가 주인한테 월세를 얼마 냅니다 하는 것을 신고하는 제도를 요번 정권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쫄깃거리는 게 자기 집 세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월세를 받는다는 걸 세무서에 신고해서 현재 3년치 데이터가 전산망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규정이, 이런 조항이 정부나 이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개정 원칙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엉짱 지금 고지서를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신고하는 거를.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못 보내지. 금액이 다 높아가니까. 여기 온 분들 얼마나 높습니다. 그래서 월세소득공제제도의 원칙은 잘 알다시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냥 신고해. 그럼 누가 귀찮은데 합니까? 내가 주인한테 얼마 내고 월세 주는 거를 굳이 뭘 가서 신고 귀찮아 죽게. 세무서 별로 좋은 데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미끼를 던지냐면 신고하면 한 10% 너 돌려줄게. 그럼 뭘 돌려줘?
월급 받는 사람 가끔씩 뜯기는 거 있잖아. 그거를 안 걷어갈게. 이런 조건을 주니까. 세율을 많이 주시는 우리 사모님이 딸내미가 어디 위치에 가서 회사를 다니는데 오피스텔 세를 얻어서 월세를 내. 근데 그 월세를 신고하면은 연말정산할 때 돈을 돌려받는다고 그래. 그게 한 50만원, 100만원 든다고 그래. 어떻게? 집주인 입장에서, 야,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악착같이 해서 받아야지, 그러겠어요. 그래서 월세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게 지금 4년째입니다. 4년 동안 이미 여러분들 집에 사는 세입자가 다 학생들이라고 모를까.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라도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주고 있는 데이터는 다 국세청 전산망에 있다고 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세금을 전산망에서 조져가지고 딱 데이터를 빼서 이분은 5천 정도, 이분은 1억 정도 아마 이 데이터 분석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 물어보고. 그래서 어느 선 이상은 과세를 악착같이 하고 어느 선까지는 좀 봐주고 아주 밑에 2천, 3천 이하는 그냥 여지 개선 밑에 어떤 걸 하고 이렇게 앞으로 임대에 대한 법 규정이 개정됩니다. 예전에는 이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 데이터가 누적돼 있다고 이제.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대우년부터 2천 이상을 거둘 건지 3천을 거둘 건지 5천 이상을 거둘 건지 다만 과세를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논리는 없어요. 70% 깎아주고 나머지 400만원 공제하고 이런 논리는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어진 논리예요. 하게 되면은 아까 소득세 논리처럼 제대로 다 걷습니다.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지금 엄청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또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할 거냐 3개 가진 사람을 할 거냐.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3주택 60%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2주택 60% 이랬듯이 집을 몇 채까지 할 거냐. 또 그 대상 주택은 고급 아파트를 포함시켜 아파트만 할 거냐. 원룸같이 조그만 거 가지고는 서민주택까지 포함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 연말정대를 한번 다 뒤집어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1, 2년은 숨을 쉬어도 돼요. 그런데 요번에 이게 뒤집어 엎어지면 고액 월세 대상자는 이제 예전과 달리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세입자를 드릴 때 회사 다니는 애를 드리면 안 되겠죠? 그럼 집을 비워. 집을 비울래요? 얼마라도 받고 회사 다니는 애들 들어온다면 드릴래요? 집을 비우려면 모터로 원룸 사고 비우는데 그거 집 비워놓으면 사람 사는지 안 하면 다 망가지는데. 헐. 이게 아픈 거는 다 전세로 돌리면 돼. 전세에 대한 세금 과세 방식은요, 연간 금리를 따지는 방식인데, 전세를 내가 계산해 봤더니, 현재 나와 있는 법 조항상의 전세는 약 10억 정도를 받아도 세부담이 없어요. 거의. 전세는. 5채 집인데, 하나당 2억씩 전세를 받았다. 어이없어요. 왜? 전세의 권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데, 봅시다. 전세 10억을 받았는지 내 돈입니까? 사무실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걔 나가면 줘야잖아. 그래서 10억을 받아서 어떻게 번다? 은행에 넣는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10억을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생기는 소득은 은행 이자가 있죠. 그러면 금리 요새 연금리 2, 3%밖에 안 돼요. 그게 생기는 소득이야. 그래서 전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산이 안 돼요. 잠시 맡겨놨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10억을 받아서 우리 그룹에 투자하시면 연 30% 받아가요. 그런데 그거는 세금 안 떼요. 법은 이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법정 정기예금 이자율로 이익을 낸다고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0억, 20억 전세 받아봤자 없어요. 월세 받아서 애가 풀 바에는 전세 받아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우리 저희 그룹들 20%, 30%씩 다 담보 받고 준다는데. 그래서 하시려면 강의기관 첫 번째에는 이 세 사람 있네. 허민성 과장, 박정민 대리, 강지훈 대리한테 얘기하면 세금 없이 해준답니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와 있어요? 여기? 밖에 있나? 네. 들어오라고 그래. 내가 홍보해주고 있는데 왜 밖에 누가 있어?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아플 거 없고 확정기 내리면 오세요. 제일 저기 막내니까. 이 친구한테 투자하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한테 투자했다 까먹으면 지가 보증할게요. 우리 사회에 아주 젊은 피인데 확실한 게 잘합니다. 지방대로 개인 투자하는 거 아니고. 갈 때 병원 다 드리고 전자로 한 20억씩 받는데요. 월세로 세금 내기 싫어서 이거 쓸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연간 금리 20에서 30을 보장해 주셔야만 하겠죠. 잘생겼잖아요. 좋은 가격입니다. 말이 좀 중간에 샜는데 지금 임대에 대한 논리는 이거고 방금 얘기한 대로 전세로 돌리는 것이 하나의 전세 포인트. 두 번째, 말 그대로 세입자를 직장인이 아닌 학생만 데려주냐 이건 좀 힘들어요. 뭐 세입을 놔야겠죠. 그러면 학생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잘 관리를 하셔야 돼. 20개인데 10개에만 세를 들었고 10개는 비어있다고 신고하면 안 돼요. 주민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행정전산망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사람이 세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살았다고 이 친구가 학생이니까 신고가 안 됐겠지 하고 그거는 몇 호는 아닙니다 했는데 국세청 전산망에 김길동 해서 주민등록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 그럼 얘 누구요? 하면은 내 막내 아들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호적 떼가지고 없는 데는 밖에서 났습니다. 이럴래요? 결국 누군가 살았으면 공짜가 아니네 타인이면 그러면 돈 주셔.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데이터가 뜨면 잘못하면 옆집 거 50만원 받은 걸 곱하기 해서 환산해서 그냥 때려 먹을 수 있어. 그럴 바에는 실제 받은 거에서 좀 줄여서 신고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고액 월세 받는 분들은 전세가 지금 아니다 싶으면 상당히 세입자가 들어오고 세 번째 논리는 종합소득세잖아요. 필요경비를 많이 만들면 이익이 줄기 때문에 세금이 적습니다. 근데 꼭 5월달 신고철에 와서 만들려는 분이 있어. 1월 1일에서 12월까지는 그 다음 5월달 신고하는데 5월달 신고 안 해보면 그때 만들려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 1월에서 12월 31일까지. 왜? 그 전 1년 녹거를 그 다음 5월달에 만들려면 소급해서 만들 수가 없다고. 그 전부터 애들들 하다못해 복비가 되든 뭐가 되든 집에 뭐 여름에 태풍 불어서 어디가 부셔져서 뭐 공사를 하든 뭐라든 간이 영수증이라도 악착같이 다 받아서 그리고 뭐 할까. 이렇게 해서 차익을 줄이면 됩니다. 더 기막힌 묘안은 직접 개인별로 잘하시는 분들한테 면담해서 알아보세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소득을 1억 정도 나오고 다른 거 타수도 합산되고 특히 임대소득은 자기가 분산을 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분산을 하면 소유권을 바뀌어야 되거든. 임대소득을 내가 다른 소득하고 너무 어디 합쳐서 세금 많이 낸다 그러면 쪼개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유권 변동작업을 해야 돼. 그렇죠. 남한테 아예 팔으면 모르는데 계속 월세는 받고 싶거든. 그러면 작은 아들, 큰 아들, 저기 남편, 이런 식으로 식구들 간에 분산을 가면 소유권 이전 등기비가 장난이 아니거든. 두 번째, 증여세 문제가 생기죠. 그까짓 거, 이거 월세, 소득세 조금 줄인다고 증여세 터지고, 소유권 이전 비용 터지고, 취득세 터지면, 한 3년간 안 내도 될 거 한 방에 더 내는 거야. 그래서, 월세, 고액 월세 받는 분들이 와서, 어떤 게 거기까지 생각을 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바꾼다고. 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 같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내는 게 더 전세다. 네. 일단 요것이 오늘 마침 조선으로 발표된 내용이 가장 따끈따끈한 오늘 제목입니다. 법 개정사항에도 없고 오늘 발표된 내용이지만 이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저히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초기적으로 있어서 거의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계신 우리 몇 채지 현재? 한 10개 들었나? 5개? 걱정하지 마. 영수증도 오지 마. 걱정하지 마. 거의 모아봤자, 월 지금 몇백 안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황기시 정도 되면은, 지금 이런 정책 의지를 볼 때는 임대소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지금 저쪽에 사모님들 최소한도 원룸 한 50개씩 주시는 분들이 딱 얼굴에 보여.
강남에 아파트 지금 몇 개씩 하시는 분들이 보여. 이분들은 악착같이 걱정해야 돼요. 극과 극이에요. 기준선 이하는 완전 걱정을 안 하고 유예기간도 걱정을 걷고 아예 없어진다고 보면 된다. 기준선 이상에 있는 분은 지금부터 철저하게도 세무 공부를 해요.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기준선 이상 이하를 적절하게 주문을 넣어서 어떻게 두리뭉실 가려고 했는데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옛날로 회귀하진 않습니다. 옛날처럼 1억 2억 벌어도 없는 건 넣을게. 이건 안 돼요. 이제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을 안 하면 국세청도 직무유기입니다.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이 말의 뜻은 고액임대소득자도 안 걷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10분 마시고 갈게요. 부동산 양도시 잔금청산일 판단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해는 잘 알다시피 매매라는 것은 양도라고 하는 것은 잔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잔금청산일을 아무도 몰라요. 법에는 잔금청산일이라는 논리는 뭐냐면 세무조사할 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잔금청산일이 정확하게 언제냐. 그 잔금청산일을 파악해내는 게 세무조사의 과정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인끼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잔금청산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모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잔금청산은 6월 1일 날 다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접수는 6월 1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매의 사실을 확인하면 이날만 확인이 돼요. 표면상으로. 근데 이날 했음으로써 세금이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 사람은 이날 양도한 걸로 보면 세금을 더 내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게 일부에 왔던 분들한테 잠깐 설명했던 이 비자금 토지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15년도에 비자금 토지 알죠? 시골에는 농지는 아니냐. 그거를 2016년도에 보면 잔뜩 공개를 해준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 자기가 비상용 토지가 있는데 2015년 12월 달에 누가 와서 잔금을 청산했다 이거예요. 돈을 주고 받았어요. 그럼 이분은 이때 소유권 등기를 하겠습니까? 이때 이전 등기하고 12월 양도식으로 하면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때 나온 법령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하면 이걸 해준다고 나와 있었어요. 개정령은. 그러니까 야 이때 우리 청산을 물어가지 말고 이때 등기 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1월 달에 하면 내가 30% 공제받으니까. 그런데 법의 원칙은 이날이에요. 이날이 밝혀지면 내야 돼요.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원래 개정안대로 이날이 되어버리면 30% 공제를 받아요. 세금은 1억 낼 거라면 3천만 원을 줄인다는 논리죠. 눈이 되게 크죠. 이래서 양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되게 소장님 저 집 팔았는데요. 저 땅 팔았는데요. 계약하고 그래요. 계약. 계약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약 끊고 해지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법상 중도금을 지급했다 해서 양도했느냐. 중도금 지급하면 쉽게 해지 안 돼요. 세법에서는 중도금 나올 의미 없어요. 계약, 중도금 다 필요 없고 최종적인 잔금을 청산하는 거. 단 1원도 안 남기고 다 주고받아야 청산이라는 용어가 맞는데 예전에 이런 논리를 적용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번이 뭔가 찝찝해요. 이렇게 10원 남기고 이때는 지금 10억짜리 파는데 10억짜리 파는데 10원 남기고 요날 잔금 청산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잔금 청산 안 했는데요. 이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 생겨요. 그게 주로 어떤 경우?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아파트가 처음에 아파트 청약을 받습니다. 그럼 아파트 안 지어져요. 1차, 2차, 3차 중공 내다가 어느 시점에 아파트로 바뀌어. 중공이 떨어지면. 잔금을 분양권을 사가지고 이때 소유권을 받으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게 있어요. 예전에 다주택 때. 근데 이때 잔금을 청산하는 걸 해보려면 집을 상권이 돼. 그럼 2주택 때 3주택자가 돼. 그러니까 이때 안 살라고 악착같이 어떻게 집은 주목 났는데 건설사하고 잔금 청산 안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5억짜리 아파트인데 1,000만 원 안 내고 버티는 거야. 많이 남겨놓으면 연체자도 나와 붙으니까. 그리고 나는 아파트 아직 취득 안 했습니다 하고 아파트 지어진 지 한 1년 있다까지 버텨. 너무 밉상스럽잖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금액만큼 낮춰서 할 거니까 절대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10%를 기준으로 본다. 이러면 10.1% 남겨놓으면 되잖아. 수치화하면은 빼먹거든요. 그래서 수치화는 국세청이나 각종 유권해석에서 나와 있진 않아요. 다만 일상적인 거래 행위로 볼 때 이거는 잔금을 청산한 걸로 간주하겠다 안 하겠다. 누가? 과세관청의 공무원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10% 정도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걸 잔금 청산이면 한 걸로 봐야겠죠.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잔금 청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원 남겨놓고 이거는 아니고 실제 돈을 다 주고 받았는데도 나중에 들기 전에 이날이 아니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 케이스를 드리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근데 웃기는 논리가 생겨. 개정령에는 내년 2015년도에 16년도 되면은 30% 공제해주고 10% 추가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10%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는 30% 공제받는 게 20% 이익이 생기니까 이때 한다는 논리야. 근데 막상 이런 일이 돼서 등기전 작업 들어가려고 매수인이 이제 등기합시다 하고 와서 했더니 세무서 갔더니 30% 안 해줘 이랬어. 작년 해준다며 1월 1일부터 해준다는 거지. 옛날 거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들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준다면 이때부터 또 3년 걸려면 택도 없는 소리. 즉, 이때 팔면은 장기보유 공제만 못 받을 뿐이지 세율은 30%대인데 이때 판 걸려면 장기보유도 못 받고 세율은 30 더하기 10해서 40%로 더 내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이때 판다고 주장해야지. 어떻게? 등기를 이런 사연이 있어서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매수인이 피제돼서 늦게 했다. 실지는 이때 돈 다 받았다. 하고 주장해서 인정받으면 이때로 가겠지. 근데 이때로 가서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10% 세금도 안 내고 아껴서 했다고 그래. 그랬더니 어제 날짜로 또 신문에 났어. 1월 1일 이후부터만 해주기로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돼서 그냥 옛날 거부터 다 해줄게. 그러면 또 가야지. 사실은 이때 한 25% 남겨놨었다. 그래서 이때 것입니다. 하고 또 가야겠지. 그러면은 잔뜩공제 30을 받고 또 줄겠죠. 이기면 돼. 왔다 갔다. 실제로 엊그제 오늘 또 발표가 났어요. 일부의 강의 때 제가 얘기했죠. 비가멘토리 틀림없이 된다고. 1월 1일 이후부터 공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말 장치다, 장난이다. 그렇게 개정령을 만들어 놨으면 옛날 보유기간부터 해서 말대로 30%를 공제를 해주는 데서 10% 추가까지 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나쁘는 날이지만 아니 이것도 원래 여기는 일반적으로였는데 안 해주면서 세금도 더 벌어간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니냐. 차라리 안 해주면서 10% 안 받고 작년과 똑같이 하든지. 근데 이게 뭐냐. 그래서 계속 1월달부터 쌈박질하고 하는 과정에 지금 소고과 자겠다니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옛날 때부터 공제해서 30%를 해주겠답니다. 즉 이 중에 이런 논리 때문에 그동안 잔뜩 못 받은 분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7월 말일자로 개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7월 말일이나 8, 9월에 개정되면 개정된 법령가지고 가면 이 30% 공제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못 받았던 거는 개정된 이후에 팔면 잔뜩 다 받고 10%만 받아주면 돼요. 제가 전쟁이 맞잖아요. 일주일 있다가 정확하게 나오잖아. 일주일 전에 제가 이거 알았겠어요? 이 기사 보신 분. 땅 있는 분들은 봐요. 다른 분은 땅이 없어. 다른 분은 땅이 없으니까 볼 이유가 없지. 이 땅 때문에 맨날 머리 쌓으신 분들은 뉴스도 뭐든 비 하면은 비가 와도 이게 누군가 하고 본다. 비사면 터진 줄 알고. 징글징글하거든. 그죠? 비사면 터져라는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징글징글 했을 거예요.
이세무사, 서세무사 찾아다니시면서 이거 사업용으로 바꿔 쓰는 방법 없으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잔금청산일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드러나.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등기한 날로 봅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 등기의 원인이라는 이름으로 적혀요. 원인, 사망 원인. 그래서 등기 접수는 10년이 있다는 분도 있다니까. 상속이 됐는데도 모르겠다가 나중에 하는 분도 있어요. 또 가족들이 싸우다가 상속 등기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원인이 입장이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세금의 과세 기점은 원인이 돼요. 증여는 아버지하고 딸 간,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서로 재산을 주고받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줄 리는 없겠죠. 줄 때 계약서 씁니까? 자, 내 이름으로 된 이거 가져가. 계약서 안 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신한테 구라치웠어요. 준다고 했는데 주지. 조건부는 달겠지. 말 잘 들으면. 계속 밤늦게 다니고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직장에 취직도 안 하고 그러면 안 줘. 치사하게 엄마들이 그렇게 협박잘해. 누구한테? 딸한테. 그런다고 안 하나? 다 하지. 그리고 결국 다 뺏기게 돼 있더라고. 어찌되었든 증여는 말로 그냥 주는 거지. 계약서 없어요. 그래서 증여는 원인행위는 안 따져요. 내가 1년 전에 얘 주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원인일자가 적혀있는 거 아니에요. 등기 접수일이에요. 실제 준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소에다 딱 접수한 날짜 증여가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날짜의 기준이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그 전이냐 나중이냐에 따라서 세법이 개정된다면 세율이 틀려진다면 이때는 10%짜리인데 이때는 20이 될 수 있고 이때는 20인데 이때는 10%가 될 수 있고 대개 연도를 기준, 개정령을 기준해서 이 날짜의 기준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따질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거래 유형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특이한 경우가 몇 개 있는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 비과세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엄청 잘 아는데 반드시 자기가 잘 알더라도 실제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전문가한테 꼭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헷갈리는 게 1세대. 비과세는 1세대 플러스 1주택 두 가지가 엔드 조건이어야 돼요. 1주택은 모르는 건 없어요. 내 이름으로 지금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왜 모르겠어. 집이 내 이름으로 내 가족 이름으로 집이 두 채인지 세 채인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황당한 거지. 잘 압니다. 대한민국의 집이라는 게 한두 푼짜리는 그래서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걸 몰라. 가족 중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상인도 있고 장모도 있고 초삼촌도 있고 처형도 있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만 생각을 해. 나 앞으로 집이 1주택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집 팔면 비과세야. 이거는 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가 비과세, 1세대가 한 집을 가져야 돼. 즉 1인 비과세라는 말 없어요. 1세대가 한 집일 때만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세대라고 가정해봐. 이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 근데 나 1주택인데 여기도 1주택이 있다고 봐. 그럼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요. 2주택이 집 팔았으면 세금 내야 된다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아니냐를 따져야지.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근데 난 2주택이니까 비과세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1세대 4주택자니까 비과세를 못 받아. 그러면 이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빼내야지. 다 이 안에서 빼내야지. 이게 양도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주민등록을 이전할 사람이 누군지를 찍으라는 얘기야. 누군지를 찍어서 빼내라고.
물론 사실관계상 주민등록만 이전할 경우에 실제로 같이 안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서 1세대는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다 1세대예요. 가족이 한 지붕 밑에 살면. 근데 한 지붕 밑에 안 살아도 인정해주는 가족이 있어. 미성년자 아들, 자식, 직계 준비소. 내가 아들인데, 아들은 핏줄이에요. 얘가 성인이 안 돼서 30세 이하야. 미성년자가 아니라 30세. 그런데 얘가 학교를 다니네? 결혼도 안 했네? 근데 얘 이름으로 집을 사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딴 데 가서 집을 가지고 있던, 같이, 부모하고 같이 있던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하고 합산해야 돼. 1세대라고 해요. 요런 걸 조심해야 돼. 모르고 팔고 나서나 비과세를 내었더니 세무서에서, 당신 아들이 집이 있던데? 그래. 같이 안 사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 30세 안 됐잖아. 결혼도 안 했던데. 국세를 국대다 뜯어서. 그래서 20대니까 세금 내야 돼. 그러면 손이 다치니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세대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누구인지만 찍어줄게요. 자, 자료 보세요. 혼인을 위한 독립된 세대. 여기에 밑줄 친 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 말이 중에 생계의 동그라미, 가족의 동그라미. 그게 지금 이 칠판집 이음이에요. 거기에 생계 동그라미, 가족 동그라미는 이 생계라는 의미는 한 지붕 한 밑에 이 얘기예요. 이 한 지붕도 명화예요. 단순히 단독주택 1층이라면 다 같이 먹고 자고 하겠지만 층이 여러 개 있는 데가 여기는 큰딸, 여기는 작은딸, 여기는 큰아들, 여기는 나. 그럼 이게 한 지붕일까? 생계를 같이 하는 거지. 이게 헷갈리지. 만약에 부모님이 밥 먹으라 했는데 다 와서 밥 먹었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한다. 밥 먹으라 했더니 난 집에서 먹었어. 난 밖에서 먹고 왔어. 다 각각 우리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그러면 각각 생계를 틀려하는 거예요. 이게 1세대라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 이걸 막 물어보고 팔면 큰일 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단독주택에 다가구 단독에 살아요. 실제로 각각 살아. 각각 벌어서. 근데 그냥 떨렁 팔으면 하나씩 집이 있다면 1세대 4주택가라고 해서 세금을 때립니다, 세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다 세무서 가서 각각 벌어요, 각각 먹어요, 각각 살아요, 이렇게 주장해서 입증을 받으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이구나. 생계 조건이 노구나. 그래야 가족은 맞구나. 그러니까 1세대 기준입니다. 그런 소리 하기 싫으면 팔기 전에 미리 자료를 딱 챙겨놓고 가요. 그러면 담당 직원이 그렇습니까 하고 현장 출장을 와봤더니 여기가 문이 뚫려있네? 그러면 인정 안 해. 왔다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독립된 구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이 뚫려있어도 이렇게 밖에 계단이 있어서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면 독립된 생계라고 해요. 사연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와 가족이 엔드 조건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아니면 돼. 그럼 생계를 같이 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 요거 골라내야지. 생계를 같이 해요. 같이 살아요.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누구일까? 즉 그 사람은 집이 있어도 내 집하고는 무관한 사람. 여자 입장에서 얘기할 때 자기 언니도 시집갔고 자기도 결혼해서 남편하고 잘 삽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시집간 언니가 이혼을 했네. 근데 이혼하면서 그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위자료조로 아파트를 한 채 받았어. 혼자 아파트에 살 이유도 없고, 그거는 세주고, 갈 데가 마땅하게 동생네 집에 와서 얹혀 살아. 생활비도 주고.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 집은 남편 집이야. 그럼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마누라의 언니가 왔으니까 누구죠? 처형. 자, 처형하고 나하고 가족 맞아요? 피가 섞였어. 시부, 내일모레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다 남남인데, 마누라도 맨날 남남인데, 마누라도 얼굴 보기 어려운데, 마누라의 언니야. 그것도 이혼하고 와서 우리 집에 얹혀서 뭐 어떻게 산다고 하는데, 내가 내 집을 팔어.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얹혀 살아. 자, 생계는 같이 한다고 돼. 생계는. 생계와 가족이 엔드 조건이어야 돼. 그래서 생계는 같이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 처형을 가족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딱 팔으면 세금 바로 나옵니다. 가족입니다. 그게 싫으면 이혼을 하면 돼. 근데 이혼해도 같이 살면 안 돼. 그 규정이 있어요. 자, 가족의 정의를 뭐라고 썼냐면 그 자료책 하단에 보면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배속 배우자를 포함한 형제 자매 이랬어요. 가족이라 하면 하고 써놨어요. 했죠. 이 말을 실제로 누구인지 생겨보려면 무척 힘들어. 거주자, 용어도 왜 있었잖아요. 거주자는 집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주인. 자, 그럼 처남이 이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처남. 처형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갔겠지, 이 생각하죠? 맞아요. 처남이 왜 들어가는지 따져보라고, 처남이. 처남은 우선 거주자가 납니다. 내 집이에요, 현재. 그런데 처남이 사는데 처남이라고 해도 집이 있대요. 처남을 데려다가 지금 학교도 보내고,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여성 상이라. 처갓집 눈치를 뒤지겨보지, 본인 집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 조건이 그냥 그 처남을 데려다가 내가 여기서 좀 애를 보내야 된다, 와이프 그러면 무조건 퀄리티 그거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리 사람인데. 근데 장인어른이 집이 돈이 좀 많아서 천한 명의로 빌라를 하나 사놨어. 그 장인 갈 때 하나 쓰라고. 근데 나는 집을, 아파트를 하나 투자를 잘 경매로 사가지고 지금 팔면 차익이 한 5억 남아. 근데 비가 잘 봐도 하나도 안 내. 세금을 내야 된 다음에 사무시고 약 1억 5천 내야 돼요. 그런 게 있는데 처남이 들어와 있어. 얘 집이 있어. 얘가 가족이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야. 얘가 가족이 아니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야. 근데 가족이 아니면 같이 살아도 비과세. 가족이면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이런 심각한 문제점에 도달했어요. 이 처남이 가족일까 아닐까? 그 말에 대입하는 건 요 밑줄 치는 말이에요. 거주자, 배우자니까 내 와이프에 들어가는 거야. 직계 존속과 비속. 내 와이프의 동생이야. 직계 비속 맞죠? 됐냐?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네. 내 와이프, 여기 말 중에 거주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이 가족이래요. 같이 살면. 그러니까 와이프의 직계 비속이 아니지, 참. 직계 비속은 또 다른, 그 직계 비속은 내 직계 비속이야. 뭔 얘기인지 몰라요? 몇 배우자가 있대요. 이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딸이래요. 그럼 이거 나하고 상관없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근데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위에 장인 장모지. 자기 아버지하고 틀리지. 왜냐면 본인의 자기 아버지 다 가족이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가족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딸하고 아들을 가족 아니라고 했으면 나와보라고. 가족, 이건 가족이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당연히 장인 장모가 가족이 돼요. 장모가 아프다고 시골속 올라왔는데 시골에 장모 이름 집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병원 다닐 때 집 팔으면 큰일 나다. 집에 미려 보내고 팔아라. 네. 가족인데. 근데 그 다음 말에 뭐가 있냐면 형제자매가 있어요. 형제자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되니까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바로 처남이 들어가잖아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형, 내입적인 그룹을 처남, 가족입니다. 그럼 처남의 배우자 혹시 처형의 배우자도 가족이냐? 얘는 아니야. 이렇게 이 말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가족이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기 복잡하면 자기만 남고 다 내보내. 그러니 어쩌 나중에 2주택자 모임 받는다. 이 판단은 싫으면 다 내보내면 돼. 남편은 내보내도 소용없어. 남편 명의로 준 집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 부산으로 보내도 역시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사람은 다 가족 중에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남편, 배우자. 배우자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면 바뀌다도 소용없고요. 두 번째는 30세 미만인 자예요. 30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닌다. 30세 미만인 아들, 딸이에요. 배들 이름으로 된 거 있으면
걔들도 내쫓아도 걔들은 소용없어요. 즉 밖에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30살 미만인 아들, 딸 밖에다가 나가서 혼자 살아요. 걔 반찬 밥 자기가 다 해서 나오지. 이 바로 30세 이상이에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같이 살아.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죠. 가족이지. 그러면 1세대 2주택. 그런데 30세가 넘었어. 사실은 옛날 규정이라 그런데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으니 얼마나 안쓰러워. 내 쫓으면 얘는 혼자 가는 거야. 얘는 집 있어도 분리세대가 돼요. 근데 30살 아래는 봐주거든. 그런데 미성년자인데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사고를 뻥쳐서 애를 하나 안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를 결혼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록 미성년자지만 혼인을 해서 얘를 징그럽지 얘를 집에 왜 입고 있어? 내 쫓아야지. 그럼 옆에 빌라 넘겨줄 때 거기 가서 둘이 알콩달콩하게 살아라고 내 쫓았다 이거야. 하나 사서. 그러면은 30세가 안 된 자식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집을 팔 때 얘 집을 합칠 거냐 말 거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야. 그 중에서도 아들, 딸하고 남편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 어떻게 할 거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으면 상관없어. 왜? 유도사상이기 때문에 장가를 가서 미성년자가 결혼을 하면 우리 민법상 성인이로 추정해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자식을 밖에 내가 보내는 것까지 좋았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땡겨서 계산하니까 머리 아파. 그럼 얘를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면 깨끗해. 비거리 받고 싶으면 쟤를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면 된다니까. 그러면 별도 세대가 돼. 그렇지 않으면 30살이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 팔까. 그걸 갖고 살면은 무조건 2주택이에요. 무조건 때 떨어오는 건 무조건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분리시켜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말대로. 남편 집으로 10개가 있어요. 분리시켜놓고 나 혼자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100% 안 된다니까. 이혼을 하면 된다. 자식을 결혼을 시키면 된다. 마지막 방법으로, 됐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만약에 얘가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30도 안 됐어요. 그러면 얘가 혼자 스스로 산다. 즉 부모가 벌어 먹이지 않는 정도로 독립된 생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입증하면 돼요. 그 입증은 어떻게 되냐면 이 표를 보면은 뒷장을 읽으시면 제일 아래에 최저 생계비라고 있습니다. 요 금액을 월 번다고 하면은 봐줘요. 요 숫자. 예전에는 소득이 있으면 그랬어. 그랬더니 소득이 얼마냐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아, 얘가 밖에 나가서 24시간 얘는 알바를 뛴다. 얘는 내가 돈 없이, 우리 얘는 비록 23밖에 안 됐지만, 얘는 24시간 편의점 알바도 하고, 배달도 하고, 중국집 뭣도 하고, 시간 뒤지게 많이 번다, 나보다. 많이 벌어 사는 애인데, 왜 얘를 내가 배려 살린다고,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하냐. 이러고 주장을 하면, 세무서도 할 얘기 없어. 그래서 금액을 정해놨다고.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현재 규정이 1인 가구일 때 64만 9천원, 64만 9,932원을 벌으면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오셔야지. 64만 9천원을 벌었다는 증거를 어떻게 맞출 거냐. 알바 때도 이 정도는 벌잖아요. 세무서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월급 받을 근로소득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64만 9천원이 세무서에 찍혀 있어야 돼. 외국에서 있어도 소득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그럼 외국에서 64만 9천원 벌었다는 소득 증명을 갖고 와야 돼. 미국 직장을 다니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냥 미국에서 애들 가르치고 유학하면서 산다. 이건 답이 없어요. 인정 안 합니다. 국내에서 인정받으려면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 원천적 영수증상에 이게 찍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땅치 않으면 만들어야지. 잘 아는 사장한테 가서 우리 애 취직 좀 시켜줘. 월급을 실제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줄게 대신. 하고 근로소득 신고를 해달라고 해야지. 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가 나가서 내 집을 팔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버려야 되느냐. 중간에 잠깐 먹으려고 말아도 되느냐.
이거는 세무서주금 만. 그러니까 전부 수치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은 건 가족이 광범위한 규정이라고 알아두세요.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개념은 번지가 동일하면 다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다가구 단독주택인데 이게 10-50번지야. 1층, 2층, 4층인데 이 층 구분이 안 돼. 그럼 주민등록상 같은 번지로 떠요. 그러면 한 층에서 한다고 세무서 보고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할 것. 생계 플러스 가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엔드 조건 중에 나가도 안 되는 게 30세 이하의 자식, 남편 이런 사람들은 밖에 있다고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 중에 기본 통칙이라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것,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이혼 취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혼을 하는 얘기입니다. 가짜 이혼을 했다가 진짜 이혼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젊은 친구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된대. 그래 해라. 비가 해줄게. 근데 어느 쪽에 한참 있다가 또 왔는데 어떻게 같이 다 살아? 실제로 갈랐을 때. 이혼해서 살다 보니까 여자가 유족이 처음에 이렇게 싫어했거든. 멀쩡한데 돈 얼마 때문에 혼인신고 없던 걸 하자 보면 남자 여자님을 여자 입장에서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쌓인다니까. 절대로 그런 집안 오래가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니 섹시한테 재산번호로 다 뺏기고 그냥 세금 내는 게 좋을 뻔했지. 마을에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다 거지 됐어요. 이러고. 나머지는 상속받은 주택, 일반 주택 공개에 와서 읽어보시면 되는 게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 썼던 원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속주택이 없는 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혹시 내가 어르신들한테 돌아가시면서 내 이름으로 집을 상속받은 게 있다더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시면서 슬슬슬슬 읽어도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 네이버에 원고 썼던 거를 피하고 같이 서술형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읽어보면은 부모님을 모시다가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시신 개정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상속받은 집이 없는 분이 이 중에 99%인 것 같아요. 아니 100%인 것 같아요. 다 여기는 자급자족으로 열심히 사는 분들이라 절대 부모님의 상속을 해준다 해도 다 안 받을 분들만 있어요. 괜히 그거 받아서 2주택자지만 나도 피곤하니까 안 받을래 이럴 분들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은 아예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을 일이 있을 때만 나머지 좀 보시면 됩니다.